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또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어떤 어려움 또는 도전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이것의 문을 두드리는 하반기 강연의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지난 5월에 한반도 평화 생명평화 공동체 만들기 피스토크를 진행을 저희가 했었죠. 이어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그 길을 또 그것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 강연의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강연회는 각계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모시고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진행되겠습니다. 코리아연구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강연회에 첫 테이프를 끊어주실 전문가로 우리 학계에 저명한 원로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성 박사님은 서울교육대 교수를 거쳐서 총장을 역임을 하셨죠. 지금은 서울교육대 명예총장 겸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한국윤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특히 중국과 인연이 많으셔서 중국 북경대학과 천진사범대학 객좌 교수로 계셨고 대만과도 교류가 많이 계셨습니다. 김호성 총장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참가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찬보 박사님입니다. 우리 배찬보 박사님은 명지대 명예교수로 계시고 송리실에 소속된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한국이념교수협의회 회장, 또 한국사회과학회장, 그다음에 한국국방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법무부 행안부 그리고 국가보훈처 등의 정책자문위원 등을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배찬복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채환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임채환 박사님은 전남대 명예교수님이시고 재외동포연구원의 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을 역임하셨죠. 세계지역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임채환 교수님은 오늘 전남 광주에 계시기 때문에 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채환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좌담 형식의 강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지구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푸틴의 야욕을 저지하려는 서방 세계의 노력과 함께 미중 전략 경쟁이 아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 여파는 우리 한반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갖가지 충돌과 대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한반도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런 말처럼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밀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이 아주 커지는데 오늘은 학계의 그 원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위기 속의 한반도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나가는 지혜의 말씀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반도 주변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우리 김호성 총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첫 번째 등장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이 한국 정치 사상사를 쭉 나름대로 공부를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요즘 한반도를 볼 것 같으면은 꼭 한말 19세기 말의 한반도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세기 말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세들이 끊임없이 한반도에 욕심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해왔는데 그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조야에서 학자들 또 그 당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등장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도 서기론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도 우리의 근본적인 이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서양을 우리나라를 욕심내서 한반도를 욕심내서 밀려오는 서양을 하나의 기로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우리 한반도도 평화롭게 잘 조정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힘이 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또 결국은 우리 한반도 전체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었죠. 오늘날에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여기 제목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패권 경쟁과 한반도 이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4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4강 속에 과연 그러면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지혜를 정말 지금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경쟁 구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동서로 이데올로기 대립을 아주 강렬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동서의 대립 양상이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 신냉전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이라거나 미국 이쪽을 빼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가 동서로 나눠져서 대립을 했는데 요즘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해서 냉전 체제가 지금 도래했습니다. 이게 언제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신북방 진영의 대두가 또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신북방 진영의 대두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주 엄청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진영화돼 가지고 이제는 한반도를 더욱더 어렵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냉전 체제의 도래와 신북방 진영의 대두는 우리의 한반도 문제, 이 통일 환경을 급격하게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냉전 체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신북방 진영의 대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쿼드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가 중심이 돼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이런 쿼드, 또 오커스, 잘 알죠?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그거 위에도 심지어 이 칩스포 동맹, 이래가지고 또 중국을 미국 주도로 포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갈 것인지 우리가 지혜를 신중하게 지금 모아야 할 때인데 이러한 테마를 선정해 주신 이 코리아 연구원에게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심각한 그러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신냉전 체제에다가 신북방 진영의 대두 이러한 전반적인 그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배찬복 교수님도 한번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신냉전이냐 대탕트냐 또는 냉전이냐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 이념이라는 것을 개념화하기가 이제 굉장히 모호한 점이 있지만은 이념에 관한 연구만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이념은 이것이구나 이런 것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믿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데올로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념은 믿는 자에게만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나는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생각하느냐 이것이 정면으로 다른 자 간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전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갈등이 점점 심화가 돼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남과 북이 그야말로 이념 갈등 북한에서는 예컨대 공산주의가 더 인간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이래서 믿는 자가 그러하고 또 우리 남쪽은 또 그와 어떤 면에서 상당히 대칭적인 자본주의라든지 시장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보편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포인트를 두고 이것이 더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제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이어오고 이것이 혹 또 갈등이 심화가 돼서 전쟁으로 이어질까 해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해야 되겠다. 어쨌든 우리는 평화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2차 전쟁 이런 점에서의 이념 갈등이라는 것은 주로 2차 전쟁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곳곳에서 이념 갈등이라는 것은 매우 핫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념 갈등이 심화된 곳에서 어떻게 해서 또 대탕트가 왔느냐 이것도 보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됐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대탕트로 됐다기보다도 고르바초프의 실책으로 아주 우연케 대탕트가 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하지 싶었어요. 고르바초프는 철저히 공산주의자인데 당시에 고르바초프는 신학문을 했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서구적인 그런 사고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도하 우리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현상만 보고요. 그러나 알고 보면 고르바초프의 실책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만큼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요. 고르바초프가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소련의 경제가 너무 나빠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해서 소위 산업화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입니다. 그 다음 정치도 조금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글라스노스트.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정책을 이렇게 조금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산업화를 페레스트로이카는 다른 말로 하면 산업화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산업화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당시에 서로
소련을 도와주겠다.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도 주고 기술도 주고 하겠다고. 왜냐? 그 당시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산업화란 말을 걸고 그 도움을 넌저시 이렇게 암시를 할 때 그 당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이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공짜로 다 대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들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 매개체로서의 정당을, 정치적인 결사체로서의 정당을 두 개만 만들어서 하나는 여당, 하나는 야당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거 하면 이렇게 산업화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것을 이제 손쉽게 이제 우선 산업화가 급하니까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심지어 처음으로 소련에 야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상당한 어떤 집회나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것이 계기로 돼서 이제 고르바초프의 실책으로 결국은 그것이 동구 유럽에 고르바초프가 또 요청을 해서 소련이 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동구 사회에서도 하나의 공산주의로서 하나의 정당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은 이제 행정기구에 불과한 것이지만 일단 이름은 정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던 것이 이제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하고, 해체되는 속도에 따라서 국민들의 민권이 자발적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잔뜩 뭉쳐있던 그런 불만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이제 이 헝가리를 비롯해서, 헝가리가 제일 먼저 헝가리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헝가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년여에 걸쳐서 유럽이 변하고, 마지막에 소련도 할 수 없이 고르바초프가 퇴임하고 소련도 이제 바뀌어져서 소련이 소위 그 CIS로 바뀌었습니다. CIS로 바꾸고, CIS는 커먼웰스 인디펜던트 스테이트인데, 이때 커먼웰스는 우리가 평소에는 15개 나라가 한 나라로 똘똘 뭉쳐지면 이게 유나이티드라는 말을 쓰죠. 흐느적하게 뭉쳐지면 이걸 커먼웰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흐느적하게라는 것은 국가가 위기에 올 때는 다시 똘똘 하나로 뭉쳐지고, 소련이 해체될 때요. 평소에는 각자 헌법을 가지고 각자가 자주 독립으로 살아가자, 이런 정도로 해체된 것을 CIS라고 합니다. 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 이랬어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그 CIS로 헤쳐지고, CIS로 헤쳐진 이후에 소련은 그들의 가난을 극복하느라고 다른 나라에 더 이상 신경을 쓸 여가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완전히 독립해버린 나라도 있습니다. 완전히 소련을 배신하고 나가버린 나라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처럼 어중간하게 있다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각도에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냉전 체제가 어떻게 도래했느냐 하는 것을 고르바초프의 그러한 소련의 붕괴 과정, 그 이후에 신냉전 체제가 또다시 이렇게 도래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해 주시는 과정이 좀 길게 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진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러시아도 또 잘 아시고 하시는 임채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냉전 체제 해가지고 냉전적 사고, 이렇게 해서 이데올로기, 적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이렇게 대땅트라고 해가지고 세계가 평화 번영을 하고 서로 교류 협력해가면서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었던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고 지금 그 새로운 냉전 체제가 등장했다 하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냉전 체제가 끝나고 해빙 때 러시아를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해서 신기한 것도 많이 구경을 했고 또 체제가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문제들도 그때 잘 파악을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냉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가운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차가운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쟁을 직접 하는 열전이 아니고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우월한 체제다, 또 우월한 사회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세계를 이분화시켰던 그 대표적인 나쁜 하나의 그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빙이 되면서 신냉전 체제가 벌써 도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한반도에 나타나는 그 현상, 한반도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역에서도 요즘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군사적 충돌 이것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군사적 갈등도 일어나고 군비 경쟁도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 간에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군사적 시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자기들이 우월한 세계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요즘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한반도에서의 그 군사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진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은 그 세계화 시대에는 주로 경제, 교류, 협력 이런 것, 그 다음에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인데 또 국제적인 분업까지 포함을 해서 요즘에는 서로 상대방 경제를 죽이는 이런 현상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일어나게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신냉전 구조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이 두 번째의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슈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때는 남북 간에 대단히 평화롭게 왕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이 왕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남북한 간에 그 실무자가 됐든 또는 관광을 하러 갔든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가 남북 간에 왔다 왕래를 한국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깨우치고 느끼고 그래서 세계에서도 이 한민족 평화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모든 대화가 단절된 상태고 서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써 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서로 체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한반도 주변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한국의 정치적인 리더십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과도기고 정권이 바꿔져서 새로운 정권의 그 노선을 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세련되지 않는 그 정치인들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그 냉전 체제가 증폭되는 신냉전 체제가 증폭되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북 간에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전개시킬 예정이고, 이 중에서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여기 해결 방법 중에서 남북한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주변의 국가들과 더불어서 한국이 또 가지고 있는 세계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두 분께서 대단히 위험하게 이야기를 한 것도 있습니다. 뭐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진단을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한반도 주변에 나타나는 그러한 양상을 네 가지 내지는 다섯 가지로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처럼 지구촌 전체, 특히 신북방 어떤 냉전 체제의 어떤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 한반도.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평화의 길목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찬복 교수님이 말씀을 좀 길게 하셨기 때문에 좀 뒤로 좀 순서를 이렇게 해서 우리 김호성 교수님이 먼저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찬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배찬복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호성 교수님,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제 뭐 시급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길게 내다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예, 말 그대로 신냉전 체제라고 하잖아요. 원래 냉전 체제가 있었다. 과거에 그러면 냉전 체제를 어떻게 극복했나? 이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헨리 키진저입니다. 예, 헨리 키진저의 이 화해 정책, 데탕트. 예, 요즘 미국 조야에서도 요즘 헨리 키진저의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냉전 체제로 이렇게 가서 이 동서가 갈등을 하고 세계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갈등을 하게 되면은 이거 함께 망할 수 있다. 이래서 헨리 키진저는 데탕트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참 애매한 표현 같죠? 예. 이 냉전 체제에 몰두해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이데올로기만 주장해가지고는 지구촌이 평화로울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한 처방으로서 필요한 것이 정말 이 탁월한 리더십이다. 각국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헨리 키진저의 또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아마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깊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 상황을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한쪽에 몰두하게 되면은 길이 없습니다. 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강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유세와 힘을 잡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4강이 다 4강에다가 미국하고도 힘을 잡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중국하고도 힘을 잡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일본에게도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키진저가 말한
탁월한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일방적인 것만 가지고는 한반도가 참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세와 힘을 잡는데 우리가 좀 힘쓰는 그리고 그런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유세와 우리가 지금까지 남북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신냉전 체제란 말이 사용하기 전에 흔히 있었던 것이 외교는 미국하고 정치는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면 되겠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틀어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내가 그래서 신북방 진영의 대두란 말을 쓰면서 잠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칩4 동맹이다. 또 심지어 반도체 동맹이다. 이게 우리의 경제나 우리 정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전기차 하겠다라고 하고 했는데 미국으로 다 와서 미국에다가 공장 세워놓고 해야만 이렇게 보조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반도체 동맹이라고 해서 어떻게 될 건가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앞으로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때다. 뭘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는 길입니다. 이래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지. 일방적인 힘에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는 한반도 평화하고는 좀 길이 먼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인식을 지금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네, 제 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키신저의 데탕트 전략, 네. 이것을 다시 불러와라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정말 누구에게나 다 설득이 가능한 그런 말씀 같습니다. 실제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힘을 잘 다 보면서 어느 한쪽에 끌려가지 않고 양쪽을 다 내 뜻대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혼돈의 시기일수록 그것을 가늠하면서 힘을 나를 향해서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러한 정치적인 리더십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지금 가장 바라시는 그러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임채한 교수님 다음 바톤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한 지금 평화를 잘 지키고 지속시키기 위한 그런 중요한 또 시급한 과제가 뭐냐, 지금 오늘 두 번째 토론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문제는 일단은 남북 간에도 그렇고 동북아의 주변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 군사적인 충돌을 또 군사적인 협박을 군사적인 무기 시위를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최소화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 조직이
이 동북아에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지금 코로나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경제가 피폐할 정도로 피폐해져 가지고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경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이고 식량 문제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식량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우리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상의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세 번째로 옛날에 그 아까 키신저까지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정책 중에서 그래도 이러한 그 냉전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조로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 정책 과제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옛날에 보면은 4강 외교라고 해가지고 통일 문제에서 6자회담, 4자회담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랄지 그다음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4강 이 외교를 부활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요즘에 이번 그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신남방 정책, 그다음에 신북방 정책 이것을 아주 그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4강 외교와 더불어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가능하면은 외교적, 군사적 이런 그 자주적인 이런 그 공간이 확보를 통해서 4강 외교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군사적인 이 공간을 꼭 확보를 해야지. 이렇게 밀착으로 이렇게 충돌을 하다 보면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 우연하게라도 지금까지 한국 전쟁 때문에 이 70 몇 년 동안을 어렵게 살았는데 또 전쟁할 수 없지 않냐. 전쟁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러한 그 외교, 군사적, 정치적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4대 강국들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이러한 그 새로운 냉전 체제가 어떤 전쟁으로 안 이끌게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임시한 교수님 기왕에 말씀해 주신 김에 사실에 대한 정치적인 그 노력, 군사적인 그 긴장 완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민간 그 공공 외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네, 그런 차원에서 그 디아스포라 얘기를 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마지막에 그 보니까 평화로 나아가는 길.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과제라고 했으니까 과제만 이야기를 하고 또 방안은 방안대로 또 따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아니,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신냉전 체제의 전반적인 구조, 이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속에서,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시급한 과제로 등장되는 부분, 아까 이제 군사적인 부분, 북한의 핵 위협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평화 문제는 국제 정치 문제인데 마이크가 네. 끊어놓고 평화 문제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이든 또는 세계 평화이든 세계 평화로부터 한반도 평화가 올 수가 있고 한반도 평화가 또
점점 이제 키워서 또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 또 국제관계로 국제평화로도 연결이 되고 이러합니다만은 이런 국제 정치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상주의고 또 하나가 현실주의인데, 이상주의는 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바람직스럽다는 거, 그리고 또 당위적인 거, 그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국가 관계가 평화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상주의인데, 이건 극히 소수설입니다. 극히 소수설요. 우리가 소수설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설이 더 위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통설은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힘주의입니다. 힘에 의해서 국제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고 이런 뜻이고, 이상주의는 법과 제도, 그다음 당위, 기타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이제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걸 말하는데, 이상주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히 소수설이고 국제 정치에서는 거의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없고, 국내 정치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한 이상주의적으로 법대로 하자, 법치주의다, 이런 거는 소위 국내 정치에서 쓰는 거, 국제 정치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도 힘이 센 자는 지키자 하고, 힘이 약한 자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힘이 센 자는, 힘 약한 자는 안 지키면은, 안 지키는 것이 큰 국가에 해가 끼쳐진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고, 이렇게 전혀 법의 어떤 기준이 보편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힘주의, 파워에 의한 세계 질서, 세계 평화, 이상주의는 그 반대. 그래서 통설은 이제 평화 문제를 논하려면은 우리가 이상주의로도 물론 설명을 할 수 있고, 가능한 한 이상주의를 쫓는 것도 좋고,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현실주의가 통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간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반납을 했습니다. 소련에요. 미국에 반납할 것인가, 소련에 반납할 것인가, 아니면 바다 밑에 빠뜨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미국과 일본, 영국, 소련도 물론 같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제 조언을 해서,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련으로부터 반독립을 하고, 완전 독립은 아니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CIS로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CIS는 일정한 부분 관계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소련의 핵을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으로 나가는 길도 되고 해서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많이 갖다 놓은 핵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다시 이제 별개 독립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반독립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을 소련이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소련에 줘도 좋고, 미국에 줘도 좋고, 영국에 줘도 좋고, 아니면 바다에 빠뜨려도 좋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선택을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당시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소련에 좀 갖다 줬습니다. 만약에 그때 갖다 주지 않고 핵 몇 개라도 남겨놨다면 소련이 과연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인가? 핵 이뤄내면 공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 척하고 공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한반도 평화 방안, 저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전쟁을 치른다고 할 때도 미국이 과연 개입해 줄 것인가? 지금 동맹국에 개입 당연히 해준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B-1B 같은 거요,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미 2017년도에 한번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왔습니다. 또 레이건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거기에는 한없는 핵도 실고 있고 한없는 전투기가 실려 있는데, 거의 1000여 대 될 정도로 많은 저것도 실려 있는, 100여 대 될 정도로 많이 실려 있는데, 이런 것이 한반도를 지켜주고 한반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정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만 믿어가지고 되겠는가? 지금 우크라이나 아까 예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북한에 핵이 없다면 이거는 간단합니다. 우리하고 전쟁 지면 게임도 안 됩니다.
재래식 무기를 싸운다면은, 그러나 북한의 핵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는 이런 그 남북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도 심지어 북에 이끌려가는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때도 그렇고 지금 지금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러하고요. 그런 면을 저는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끌려간다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미국은 핵의 논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핵의 이론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핵전쟁은 치르지 못한다. 핵전쟁 치료, 핵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지만 협박이 먹히면 그건 엄청난 힘으로 발생하죠. 그래서 과연 이 미국이 북한의 핵이 있고 그것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 특히 이제 미국까지 그 핵을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쏘겠다는 그거에 이제 소위 잠수함 발사 이제 탄도미사일인데, 이 잠수함을 가지고 이제 레이더망에 안 걸리게끔 해가지고 미국 근해에 있다가 쏴 올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것을 미국이 너무도 잘 알고 우리 한국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정보는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과연 선제 공격,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를 해줄 것인가?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론상은 못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에서 아직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핵의 이 시오리를 가지고. 그러면은 과연 미국이 D-1B를 이용해서 김정은이 의 목을 따주겠는가? 저는 그것도 불가능하다. 북한에 핵이 없으면 그게 간단하죠.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다. 저는 결론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핵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는 평화 방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요즘은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핵을 만들지 않고는 길이 없겠다. 그러면 핵을 만들면 NPT 조약에 지금 어긋나고, 우리가 NPT 조약에 1970년대 이미 서명을 했습니다. 1970년도부터 발효했는데 제일 먼저 서명한 것이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소련 진영 나라들 전 받고, 그 다음 자유진영은 미국이 차례대로 거의 받고, 아주 안 한 제3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몇 나라가 있습니다만도, 그래서 우리가 NPT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과연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몰라도 만드는 과정에 고착이 되면은 이거는 절대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 핵의 필요성, 또 미국과의 동맹을 제대로 굳건히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런 면에서 한국에 핵이 있으면 미국이 굉장히 힘이 덜 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미국을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한반도의 핵을 어쨌든 몰래 만들 참이니까 눈 감아 달라. 미국은 저 한반도에 세르라이트를 하나 심어놨기 때문에 뭐 개미 기가하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한반도의 핵의 필요성. 지난번에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 아메리칸 펄스도 이거 하느라고, 아메리칸 펄스도 뭐 미국만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러면 우리 동맹인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일본과 한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핵을 만들어, 이렇게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또 그 당시에 우리 정권이 그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 핵은 북한에 있는 걸로 좋겠다고 이렇게 참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정도로 핵을 등한시했죠.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죠. 이런 때고, 지금 대통령이 조금 관심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정부에서 지금 핵에 관해서 부쩍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핵 소유 이것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들으려고 일단 답은 없지만 듣기는 하는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조치는 지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타 그 이외의 노력, 핵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해서 거기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래 가지고는 우크라이나 꼴이 자칫하면 난다. 저는 한반도 평화 방안 다른 거는 다 우리가 과연 그럴까 의혹도 되고, 더 좋은 이야기가 얼마든지 이상적인 것이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저는 이제는 지금 와서는 이 신냉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가 빨리 전쟁을 거쳐줘야 되지, 끝내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겼다 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거머쥘 거고, 그럼 북한은 남한 거머쥐려고 가진 수단을 쓸 겁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핵은 안 만들더라도
만든다는 말만 퍼뜨려도 이미 힘이 굉장히 발동돼요. 군사적 힘이 굉장히 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면 핵이 일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핵 만드는 것을 저는 한반도 평화 방안에 네. 전쟁안 치르고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우리 배찬모 교수님은 이제 현실주의, 파워폴리틱스의 입장에서 핵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확증 파괴에 관한 그러한 그 확실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핵을 미국이 이 인도나 파키스탄 눈 감아주듯이 뭐 그 한국에도 눈 감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핵을 만들지 않고는 답이 없다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 남한을 향해서 핵을 쓸 것이다 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도 핵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너무 나간 그러한 그 주장일 수 있다 이러한 그 반론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평화, 정말 전쟁이 없는 가운데 평화를 지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이 지구촌을 둘러싼 그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온갖 어려움을 그동안 헤쳐나갈 수 있었던 어떤 실사구시적인 그런 노력이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강경한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소프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이제 오늘의 우리 마지막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채한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나누기 지금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임채한 교수님, 김호성 교수님 그리고 배찬모 교수님은 그냥 짧게 그냥 정리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임채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핵무장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또 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 배제는 할 수 없지만은 인류의 그 지혜라는 것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인간이 할 도리를 그 핵까지 써가면서 세계적인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모한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뭐냐 그 평화가 뭐냐 이렇게 일단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개념을 찾아보면은 정의가 잘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 개념 정의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딱 두 마디로 정리되어 있어요. 하나가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고 또 하나는 갈등이 없는 상태. 이 두 가지를 평화로운 상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면은 결국 인간 사회에서 무력 충돌이라 할지 이런 것을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가 유지되는 길이다. 그러면은 이런 그 평화스럽게 인간이 뭐 지구촌이 됐든 또 세계 한인 평화 공동체가 됐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정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시민 사회에 기타 이 전문가 집단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 지혜를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도를 바꿔서 전쟁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평화를 지키도록 이 평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 평화 공존의 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체험을 하게 한다든지 또 날마다 이러한 그 평화 수호를 위한 그 노력을 실제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이런 문제는 정부하고 관계가 많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그 발표한 내용 중에서 상당히 그 거북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그 대미 일변도 정책을 계속 추구를 함으로써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과제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외교적인 공간이랄지 또 정책적인 공간이 지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좀 여러 다원주의적인 측면에서 여러 국가들하고 이렇게 잘 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공간 내지는 세계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논의되고 토론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최근에 그 신문을 봤더니 이 사드 이것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같은 데에서는 이 사드 배치의 추가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다. 그러면은 계속 그 다음에 방안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추가 배치해서 다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그 전쟁이 아니겠는가, 평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한국은 상당히 좋은 국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한인들이 주로 그 4대 강국에 집중적으로 집거를 하고 있는데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반도 그다음에 그 거주 국가들 이 거래를 이렇게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간 브리지 역할을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공공외교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은 평화스러운 나라인데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지금까지 해본 적도 사실은 없는 나라죠. 침략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나라가 이런 그 강력한 국가들의 이 압박을 받고 유혹을 받는 것은 그것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류애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권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이제 세계에 있는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인회에서 이런 문제를 이슈를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해서 조직적으로 강대 국가에서 투표를 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행사를 함으로써 한반도와 세계 한인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정책도 개발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인류들은 전쟁도 하고 평화로운 상황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지금의 전쟁이라는 것은 인류의 전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결국은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고 또 상의하고 소통해서 평화를 가지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모범을 또 보이고 또 시민단체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공동체 논리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나의 운동으로서 이런 평화운동이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글로벌 패권 경쟁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서가 아니라 양상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실제로 인류의 양심은 정말 글로벌 패권 경쟁이 핵을 머리에 이고 이루어졌을 때에는 조금 전에 임치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 사회의 절멸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화의 어떤 그 지혜를 우리 인류 사회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그런 그 평화의 기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 정말 동방의 등불인 한반도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채환 교수님의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 김호성 교수님께서 또 좀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 평화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마누엘 칸트가 쓴 영구 평화론에서도 평화는 이거다라고 정의는 안 하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는 아까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로 대처를 하고요. 또 현대 평화학의 비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 칼튼입니다. 요한 칼튼도 평화를 하나의 인류가 나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그 양반은 뭐 잘들 아실 거예요. 수학자이면서도 일반 과학자이면서도 사실은 평화학으로 다양하게 이 학위까지 공부하는 분이에요. 요한 칼튼의 그 수단으로서의 인류가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역시 평화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마침 저기 보니까 불교가 재밌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저 삼국이 서로 싸울 때 고구려 역제신라가 서로 싸울 때 등장한 인물이 잘 알고 있는 원효 아닙니까? 원효의 이 화쟁사상 이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같이 더불어서 말하는 거는 이 화이부동 아시잖아요. 이 균형자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한반도에서는 절대 필요한 가치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구동존이입니다. 같은 것을 서로 이렇게 찾아가고 다른 것도 서로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 이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만 더 붙이고 싶은 거는요. 자꾸 어디 일방적으로 막 쫓아내서 기업인도 거기 가서 해라, 이러면은 안 된다. 역시 이 기업에게 선택의 길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선택의 길을. 그럴 때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정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저 NGO의 활동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평화 교육을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다. 앞으로 이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왜 우리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이런 사상들이 우리를 지켜줬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가장 그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신 우리 배 교수님 좀 길게 하시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대학에 재직 중일 때 맡은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시대의 정치학. 네, 그래서 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현실주의가 아니고는 사실은 그건 뭐 다 우리가 그 당위적인 이야기는 현실 속에서는 그 별 큰 의미가 없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럼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삼축 체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축 체제를 가지고 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임기 말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현 대통령이 와서는 그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는 이미 그건 맞지가 않고 틀렸고 세 번째 거는 여지가 있다. 지켜질 여지가 있다. 세 번째까지는 막을 수 있다. 세 번째까지는.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삼축 체제 첫 번째 거는 킬 체인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서 김정은이 목부터 따겠다. 이건 내 킬 체인 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당위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핵이 없고 저쪽에 핵이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건 우리 끌려가는 것밖에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것이 DM이라서 디펜스 미슬이라 해서 이거는 소위 사드라든지 패트리엇이라든지 이런 그 요격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사드도 응성하지만 하나라도 갖다 놨고 또 문재인 정권 때 또 이제 그 패트리트는 그 이전에도 있고 국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과연 요격할 것인가? 지금은 요격할 대상이 없습니다. 레이더에 안 걸리니까. 고도를 확 낮춰가지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 의미가 없다고 이번 정권에 와서는 이미 표시했고, 세 번째 주장, 문 정권 때의 세 번째 주장은 이걸 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 이제 소위 KMPR이라 해서 이제 대량 응징 보복, 대량 응징 보복 끝까지 대량을 죽이겠다 이건데 그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이 안 되고 그걸 저는 세계가 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좋은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기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학계의 원로들이신 우리 김호성 명예총장님, 배찬복 명예교수님, 임찬 명예교수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 원로분들이라서 그런지 말씀이 그냥 거침이 없으세요.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걸러서 들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여파가 사실은 시계 제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눈앞에 안 보일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안을 찾는 그런 노력이 아주 다방면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리더십 안에서 그 다음에 정말 국민들의 공공 외교를 펼치는 NGO나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들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정말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 패권 경쟁이 격화될수록 오히려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을 훌륭하게 장식해 주신 세 분의 원로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은 오늘 첫 걸음을 뗀 후에 12월 초까지 5번에 걸쳐서 오늘 말고니 4번이 더 남았네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향한 길을 열어나가는 그 여정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원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하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우리가 지혜와 힘을 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뵐 때까지 이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면서 다시 한번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